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19년도 2회 출제됐던 4월에 시행됐었죠. 건축 산업기사 부분의 건축 설비 부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최상부의 수평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위치보다 더욱 더 위로, 그죠? 상당 위치보다도, 그죠? 예, 더욱 위로 배수직관을 끌어올려 통기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대기 중에 계구하는 것은 참 말을 우리가 문제 낼 때 좀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말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서 문제 내는데 결국 배수직관을 이렇게 배수직관에 나오면 대기 중으로 그대로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통기라는 거예요. 통기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생긴 거 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옥상 올라가면 한 45cm 높이 정도? 그죠? 그 정도 올라온 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신정통기관이에요. 그죠? 대기 중으로 자 그대로 끌어올린 거 배수관을 자 이걸 신정통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번이 정답이죠. 네,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뭐만 보면 되냐면 자 배수직관을 끌어올려 통기관으로 사용하는 네, 부분이다. 그죠? 배수직관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통기관을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대기 중에 계구한다. 그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주철제 보일러는 내식성이 강하여 수명이 길다. 좋죠? 그 다음에 이평 보일러는 설치 면적이 작고 취급이 용이하다. 네, 가장 소형의 보일러를 이평 보일러라고 표현을 하죠. 네, 관류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크기 때문에 가동 시간이 길다. 네, 관류 보일러는 뭐냐면요. 자, 관류 보일러는 관 안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보일러를 관류 보일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관 안에 이렇게 자, 관 안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차가운 물이 급수가 되면 이 안에서 급수된 물이 자, 열을 받아서 데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열을 받아서 자, 요거를 우리가 관류 보일러, 관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관류 보일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류 보일러는 관 안으로만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보유 수량 자체는 상당히 적게 됩니다. 그죠? 보유 수량이 작게 되고요. 작다. 그죠? 작기 때문에 가동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리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형태의 보일러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보일러가 대부분 관류 보일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일러 선전 보면 뭐 거꾸로 탄다는 둥 뭐 이런 보일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선들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열을 가하고 있는 듯한 자, 이미지를 갖고 이제 보일러를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수관 보일러는 대형 건물 또는 병원 등과 같이 고압 증기를 다량 사용하는 곳에 사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 안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관류라고 하는 것은 관 안에서 모든 과정이 다 펼쳐지는 걸 관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의 크기가 아니에요. 훨씬 관이 두껍고 넓습니다. 그래서 대형적인 많은 물을 관으로 흘려보내서 난방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단골처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전기 설비에서 간선 크기의 결정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딱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전압의 강하 정도. 그죠? 전압이 떨어지는 즉 강하 정도. 그다음에 기계적 강도, 그다음에 전선의 허용 전류. 이렇게 들어갔죠. 2번 송전 방식. 요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일러 주변을 하드포드 접속으로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드포드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지키기 위해서, 즉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죠? 쓰는 방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드포드 방식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4번이죠. 보일러 내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배수 설비에서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증발, 그죠? 발코니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욕탕. 자, 거기 배수구는 증발되면서 봉수가 파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관 안에 자, 이물질 또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껴서 모세관 현상에서 파괴되는 걸 얘기를 하고 유도 사이펀, 그죠? 수직 배수관에서 물이 다량으로 흘러내리면서 자, 우리 있는 위생기구, 집안에 있는 위생기구 안에 있는 봉수를 그대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수가 다른 수직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유도돼서 빠져나가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유도 사이펀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공동 현상이요. 자, 공동 현상은 어디서 있는 거냐면 네, 펌프에서 있는 거죠. 네, 여기가 뭐 저번 회차에서는 서징으로 해서 나왔었죠. 그죠? 네, 펌프에서 보통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펌프 흡입 측에서의 양정이 과다할 때, 자, 끌고 들어와야 되는 양정, 높이가 과다할 때
펌프가 끌고, 즉 물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 힘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펌프 안을 통과하는 액체, 유체가 기체로 바뀌어버린 현상이죠. 그래서 기체로 바뀌면서 기체라고 하는 것은 큰 공간을 형성하게 되죠. 그죠? 큰 공간, 이런 걸 우리가 공동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공간을 형성한다. 공동. 자, 구멍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공동 현상은 펌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자,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같은 특징을 갖는 배선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옥내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면에 매립 사용한다. 매립에 일단 동그라미 씌워주고요. 자, 사무용 빌딩에 채용되고 있으며 이 사무용이 키워드입니다. 그죠? 사무용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사무용 빌딩에 채용되고 있으며 각 약전을 동시에 배선할 수 있는 2로 3로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은 전부 다 1로 보통 단로 스위치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단로 스위치만, 즉 한 가지 전류 형태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 강전과 약전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로 3로 방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2로 3로 방식이 전부 다 가능한 것이 뭐냐면 바로 플러덕트 공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립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사용한다, 사무용에 사용한다, 요 키워드가 있으면 여러분들 플러덕트로 문제를 찍으시면 돼요. 그죠? 자, 요 우리가 간선 부분에서, 즉 전개 간선 부분, 자, 배선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많은데, 요 키워드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 좋은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방열량이 4200W이고 입출구 수온차가 10도씨인 방열기의 순환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순환 수량이다. 그러면 방열기 열량 구하는 공식 W는 자, Q는 WC 델타 T에서 요 W를 좀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유량 W는 스몰 q의 C 델타 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몰 q가 열량이죠. 그죠? 열량인데 얼마를 지금 열량이 들어와 있냐면 방열량이 4200W고요. 비열은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온도차는 10도씨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량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킬로그램 퍼 아워로 좀 뽑아 달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와트는 줄 퍼 세크의 단위예요. 그죠? 그럼 단위를 두 번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비열에서의 킬로줄과 이 줄을 맞춰야겠죠. 그죠? 그러면 줄을 자, 킬로줄로 가려면 나누기 1000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크를 아워로 바꾸면 자, 3600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선 아워로 뽑아달라고 하니까요. 시간으로. 그래서 곱하기 3600 이렇게 단위 환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단위 환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뽑은 값이 얼마냐면 360kg per hour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중 설치된 감지기의 주변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 즉 온도의 변화율, 즉 일정한 온도 상승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온도가 그게 변한다는 얘기죠. 온도가 변한다. 즉 온도가 변한다. 차동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상승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 작동하는 것 차동식. 1번이 정답이죠. 네. 어떨 때는 일정 온도 하면 정온식. 그죠? 자, 그리고 연기의 농도에 따라서 투과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 투과율을 보는 것은 광전식. 그 다음에 연기의 이온을 검출하는 것은 이온화식. 이렇게 들어갔죠. 정답은 차동식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공기조화 방식 중에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중 덕트, 유인 덕트, 유인 방식, 그 다음에 정풍량 단일 덕트, 변풍량 단일 덕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냉풍과 온풍을 덕트 두 개로 해서 각각 쏴주면서 맨 마지막에 혼합 상태에서 혼합을 해서 혼합 손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덕트가 두 개다 이중 덕트 방식이라고 해요. 요거는 냉풍, 온풍을 해서 섞고 있기 때문에 섞을 때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배관 중에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죠? 이 중에서 스트레이너죠. 그죠?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자, 이렇게 배관이 가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스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물질들이 가다가 이물질은 무겁기 때문에 여기로 탁 거름망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스트레이너다. 스트레이너.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11번. 자, 프레시 문제네요. 자, 피보호물을 연속된 망상도체나 금속판으로 싸는 방법으로 내격을 받더라도 자, 내부에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피해설 방식이다. 자, 내격을 받더라도 그죠? 방식이다. 보호가 되고 있죠. 그죠?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보호고요. 완전 보호고. 자, 그리고 피보호물을 연속된 망상도체나 금속판으로 싼답니다. 그죠? 싸는 방식이다. 케이지, 게이지, 즉 싼다는 표현이죠. 그죠? 네, 망으로 싼다. 케이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케이지 방식, 완전 보호 방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지요. 네, 2번 정답이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계산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0cm의 두께의 자, 콘크리트 벽 양쪽 표면의 온도가 각각 5도씨, 15도씨로 일정할 때 벽을 통과하는 전도 열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벽을 통과하는 전도 열량은 우리가 Q는 K, A, 델타 T, 즉 열관율과 면적과 자, 온도차로 구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열관율을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열관율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식을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열관율을 다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두께분의 자, 열전도율이 되게 돼요. 그렇죠? 열관율은 그리고 A 델타 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열전도율은 자, 단하고 조졌죠. 콘크리트 1.6 와트 퍼 메타 K. 그다음에 자, 두께가 10cm예요. 근데 우리가 메타 단위로 전부 통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0.1m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벽을 통과하는 열량 짐 A, 즉 면적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면적은 얼마냐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면적은 찾을 필요가 없죠. 메타 제곱당 지금 와트량을 물어보기 때문에 면적은 1제곱미터다라고 지금 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1. 자, 그리고 델타 T는 15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160 와트. 근데 1제곱미터당이니까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계산 문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면 네, 전부 다 정복을 할 수 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 쾌적감이 높다. 그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2번 매립 코일이 고장나면 수율이 없다. 방바닥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3번 연료량이 작기 때문에 가늘 난방에 적합하다. 자, 바닥 복사 난방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온수를 흘려보냅니다. 안에다가 온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에 갖고 있는 연료량이 크죠. 그죠? 그래서 바닥 복사 난방은 기본적으로 연료량이 크고요. 거기다가 더불어 바닥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연료량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바닥의 두께까지, 즉 바닥에 있는 구조체까지 활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자, 간헐 난방이 아니고 천천히 온도가 올라오고 천천히 온도가 식습니다. 그래서 간헐, 즉 금방금방 난방하는 간헐 난방이 아니고 오랫동안 난방을 하는 지속 난방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자, 외기 침입이 있는 곳에서도 난방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대류 난방은 바람을 갖고 뜨뜻한 바람을 갖고 난방하는 거니까 창문을 열어버리면 그 뜨뜻한 바람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바닥 복사 난방은 바닥에서 복사열로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니까 어떤 대류나 자, 바람에 의한 난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도 빠져나갈 바람이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창문 열면 춥죠. 밖에 추우니까. 자, 그래도 대류 난방이나 다른 난방에 비해서는 자, 난방 손실이 최소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니죠. 수도 직결 방식은 자, 상수도 본관에서 그대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다. 네, 저수조도 없잖아요. 그죠? 가장 적답니다. 적다. 자, 그리고 압력 수조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 수조 방식은 펌핑 방식에서 팡팡팡 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변동이 심하죠. 압력 변동이 심하다. 변동이 크다. 그죠?
자, 펌프 직송 방식은 급수 압력 및 유량 조절을 위해 제어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왜요? 자, 펌프가 돌아가는 회전수에 따라서 자, 물의 양, 즉 급수되는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회전수를 자, 조절하는 기술, 제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정답 되고요. 자, 고가수조 방식은 고가수조의 설치 높이와 관계없이 최상층 세대에 충분한 수압을 공급할 수 있다? 아니죠. 지난 회차에 우리가 뭘 풀어봤죠? 최상층 세대에 물을 공급하려면 그 최상층 세대의 기구와 자, 위에 있는 고가수조 간에 얼마큼의 높이가 확보가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너무 가까우면요. 중력 영향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요. 자, 최상층에 있는 위생기구와 급수, 즉 고가수조는 어느 정도 높이 차이를 갖고 있어야 자, 우리가 급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밖에 없네요. 자, 15번 문제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같은 조건에서 틈새 바람 100세제곱미터 파워가 실내로 유입되었다. 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냉방 현혈부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냉방 현혈부하입니다. 자, 그럼 냉방 현혈부하를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요. 스몰 q. 자, 원래는 그냥 m, c, 델타 t인데 여기는 지금 공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기체 관점을 설명해 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다르게 쓸게요. 네. 라지 Q의 자, 밀도 로우, 그 다음에 정압 비열 CP, 자, 그리고 델타 T 이렇게 뽑아주게 되는 거죠. 자, 라지 Q는 풍량입니다. 즉 틈새 바람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럼 틈새 바람량 얼마 줬죠? 100세제곱미터 per hour. 그죠? 네. 그리고 밀도는 1.2 kg per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킬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그리고 정압 비열은 1.01 킬로줄 per 킬로그램 K. 자, 그리고 온도는 자, 몇 도예요?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7도. 34-27. 7도. 자, 우리가 온도를 쓸 때 그냥 7K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문제를 풀어보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48.4가 나와요. 848.4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위를 한번 적어볼까요? 단위를 한번 적어보자. 자, 단위는 얘가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지워진다. 그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지워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K와 K가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킬로줄 per hour가 남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은 뭘로 좀 환산해달라? 와트로 좀 환산해달라. 요거를 와트로 환산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와트라고 하는 것은 자, 줄 퍼 세크의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를 환산을 해야 돼요. 뭘로? 줄 퍼 세크로. 그죠? 자, 그러면 킬로줄에서 줄로 가면 자, 곱하기 1000을 해주겠죠. 그죠? 곱하기 1000을 해준다. 자, 그리고 아워에서 세크로 가니까 3600을 나눠줘야겠죠. 3600초니까요. 3600. 자, 그러면 848.4에서 1000을 곱하고 나누기 3600을 해줘야 최종 답이 나오게 된다. 그죠? 최종 답은 235.67. 235.67 줄 퍼 세크. 이게 무슨 단위다? 와트. 그죠? 그러면 236와트 약.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이 문제는 관건이 뭐냐면 단위 환산이 관건이에요. 그렇죠? 공식도 알아야겠지만 최종적으로 단위 환산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빙추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저온용 냉동기가 필요하다. 빙추결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얼음을 추결 매체로 사용한다. 그죠? 빙이니까요. 얼음자예요. 얼음으로 추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간의 피크 부하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한다. 빙추결. 얼음을 얼릴 때 전력이 사용되는데 전력이 사용해서 얼음을 얼려서 그거를 추결을 해놓은 겁니다. 즉, 그걸 모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간에 가뜩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 그걸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빙추결에서 얼음을 얼릴 때 소요되는 자, 전력은 심야 전력을 사용해요. 그래야 에너지 절약적이죠. 심야에는 전력을 사용하는 양이 전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크로드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심야에 잉여 전력을 사용해서 얼음을 얼려놔서 추결을 하고 그 추결한 거를 언제 쓰는 거예요? 낮에 자, 전기를 쓰는 것 대신에 그 추결했던 것을 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번이 정답 되고요. 4번 응고 및 융해열을 이용함으로 저장 열량이 크다. 그렇죠? 얼음에서 자 물에서 얼음으로 얼리는 게 응고, 그 다음에 얼음에서 물로 되는 게 융해. 그죠? 그것에 대한 잡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중앙식 급탕법 중 직접 가열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대규모 급탕 설비에는 비경제적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대규모 급탕 설비에는 직접 가열식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면 간접 가열식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2번 급탕 탱크용 가열 코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죠? 간접 가열식에서만 가열 코일이 필요해요. 가열 코일을 갖고 저탕조에 있는 물을 데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일러 내면의 스케일은 간접 가열식보다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직접 보일러의 동체를 활용해서 동체 안에는 물을 활용해서 동체 안에 물을 담아놓고 가열하기 때문에 그 동체가 안에 담겨있는 물의 경도, 즉 경도라고 하는 건 뭐 지하수가 높을 때 경도가 높죠. 자, 경도에 의해서 자, 스케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에 의해서요. 자, 그리고 4번 건물의 높이가 높을 경우라도 고압 보일러가 필요하지 않다.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요 반드시 고압 보일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일러 대표서 직접 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위쪽이면 저 위쪽이면 압력이 높게 밑에서 쏴줘야 올라갈 겁니다. 그죠? 고압 보일러가 필요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4개인 경우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은 최소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선 수원에 뭘 물어본 거예요? 저수량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옥내 소화전 1개당 필요 저수량은 2.6 세제곱미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총 몇 개가 지금 설치됐대요? 4개. 그렇죠? 자, 제일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기준으로 하죠. 그럼 제일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4개예요.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4, 6에 24, 4, 2, 8, 10.4가 되겠네. 10.4 세제곱미터.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19번. 정화조에서 호기성균, 우리 호기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균이 살아감에 있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을 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혐기성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요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혐기성균. 호기성균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혐기성균은 산소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호기성균에 의해서 오수를 처리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화조가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혐기성균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부패조예요. 혐기성균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3번이 정답.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효율이 가장 높지만 등황색의 단색광으로 색채의 식별이 곤란하다. 즉 색의 식별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죠? 색은 엄청나게 빛은 엄청나게 밝아요. 그죠? 곤란으로 주로 터널 조명에 사용하는 것. 자, 터널 조명에 사용하는 이유. 그죠? 터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집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색의 구별이 안 가요. 그죠? 자, 그 조명은 뭐냐? 저압 나트륨 램프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요건 정의적인 문제니까요. 자, 저런 램프는 자보다 저압 나트륨 램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혹 가다가 계산 문제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자, 12개 이상 즉 60점 이상 또는 14개 이상 7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수업 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